뭐 일반적인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상업체나 아니면 우리 신여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최근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원 학생, 마이크를 뭐 다 들리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할게요. 네네. 먼저 차상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허 하나 DBMS 지고 스타일인데 특허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 스토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특허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큰 데끼리는 서로 특허를 바이올레이션해도 싸움을 안 걸어요. 걸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그 인덱스 컨커런시 컨트롤, 렛츠 프리 인덱스 컨커런시 컨트롤은 거의 전 세계 모든 DBMS 다 쓰는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증거가 남아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해커톤이에요. 자기들이 처음 했다고 막 컴프레스 떠드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워닝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조용히 됐어.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의도에 제가 충분한 의도를 맞췄는데. 안 맞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선제 소프트웨어에 뭐 두 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뭐죠? 액티브 스탠바이 기능이 지금 이제 국산 DBMS 아니 이두 DBMS가 서포트 하는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게 마케팅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상업체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 인더스트리를 다른데 그 금융권이나 그 통신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액티브 스탠바이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가 되는 DB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남단 말씀이라면 저희 DB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있는 거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설마 액티브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번에 뭐 그 데이터베이스 장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가정보센터에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능을 발휘할지 어쩔지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키우리 정조주입니다. 저희는 현재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액티브는 현재 임플레이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오라클의 뭐 RAC나 뭐 TB로의 TX처럼 쉐어드 구조의 어떤 그 이중화가 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도 많죠. 뭐 미션 크리티컬 업무 같은 경우 필요한데 그 외의 업무들은 사실 액티브 스탠바이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상황이라서 현재 뭐 액티브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선제소프트 김기현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런 어떤 다양한 메모리 클래스가 있거나 또는 RDMA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캐시 코헤런스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고속으로 처리합니까? 제가 질문 많이 받. 그 RDMA 방식은 물론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이동을 할 때 CPU를 거치지 않고 이제 그 메모리 카드끼리 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그 삼성에서 얘기하고 지금 삼성이나 이제 그 CXL의 개념은 그런 개념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이동 자체를 그냥 같이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RDMA를 통해서 무슨 데이터가 이동된다 하면은 그것이 이미 그 프로세스 중심에 다른 쪽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데이터 자체가 큰 덩어리로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CPU 안에 있는 캐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CX 1.0에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온 것이 이제 그 캐시 코헤런스를 보장하는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번에 나온 풀링 구조. 이거는 이제 큰 덩어리에 이제 풀링을 담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내가 엘라스틱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훨씬 더 유효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큐브리드 정명주 대표님께 네. 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건데, 네. 요즘 이제 오픈 소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이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픈 소스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이제 방법론이랄까 이거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쉽게도 아직 큐브리드가 그렇게 널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마케팅 하시기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국산 DBMS라는 그 이제 장점으로 이제 국가적인 이제 DB 쪽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오픈 소스인 경우에는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뭐 해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예. 뭐 교수님이나 학생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비즈니스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실 오픈소스 자체가 지금 물과 공기처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오픈소스 전문 기업들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 듀얼 라이센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이건 무료로 사용하지만 소위 말하면 고급제,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 따로 만들죠.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은 사용자를 확산하는 계정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맥머니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비공개니까 그건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를 하니까, 물론 과금 정책은 연간 단위의 서비션 방식으로 과금하는 형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다만 큐브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뭔가 확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서 확산시키자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듀얼 라이센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큐브리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요. 어차피 라이센스도 아파치 라이센스고, 그 중에 이제 서비스 기술전이 필요한 고객들만 저희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 서비스 상품이라고 해서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뭐 이른바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베이직,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액 단위로 이런 프리미엄은 일단에 뭐 1,5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정액 방식의 과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액 방식,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과금 체계는 뭐 오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과금 방식이거든요. 연간 단위 라이센싱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공공에 많이 깔았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값을 받아요. 예를 들면 1,500만 원 받는데, 공공의 어떤 지금 현재 예산 구조 자체가 정액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해주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뭐 30%만 주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정액으로만 받았으면 저희 지금 떼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보안 소스코드 공개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소스코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뭐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보안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큐브리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양수 교수님 소속의 연구실 소속의 가운데학교 학부교수 송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앞선 발표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예. 거기에서 쿠버네티스의 오토 스케일링 기법도
사용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오토스케일링 기법에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오토스케일링의 기법들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의 기법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문송이어가지고요. 예,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지는 않고 저는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쿠버네티스의 아마 그 기능을 활용할 것으로 저희는 오퍼레이터만 제공하고 실제는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추정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독립된 데이터베이스 갈지 아니면 피지백스처럼 RDB에서 좀 통합되는 형태로 갈지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민 교수님.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밀버스라든지 네이티브 벡터 DB도 애트리뷰트를 이제 좀 키밸류 형태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해서 필터링과 벡터 서치가 둘 다 수반되는 그런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개수나 타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피지 벡터처럼 처음부터 광경과 벡터를 갖다 두 개를 컴바인 해가지고 서포트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응용에서 벡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서치를 하되 컬러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또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서치가 가까운 것 같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쭉 같이 가게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퍼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스트롱하게 일어나는 요구사항 같습니다. 저는 다 모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현하기 되게 쉬워요. 저는 SAP의 하나 안에는 칼럼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벡터로 당연히 존재하고 임플리멘트 하는 거 거의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이티브하게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SAP 하나를 하다 보니까 오라클이 원래는 적이었는데 오라클 친구들이 나중에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저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최근에 리타이어한 사람이 앤디 맨델슨이라는 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덕트에 거의 40년 동안 헤드였어요. 여기랑 이제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린 이 앞에서 가는 거 그냥 쫓아가서 그냥 좀 이따 하면 돼. 왜냐면 우리 커스터머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에 다 넣으면 되지. 우리가 꼭 먼저 할 필요는 없어. 그런 네트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커모디티가 됐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만으로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교수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LLM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LM은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ETL의 툴로서는 아주 훌륭하고, 그 ETL 툴로 이 흡수된 데이터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디시전 메이킹 크리티컬한 걸 한 다음에 그걸 마지막으로 또 내보낼 때는 리저닝을 하던 다큐멘터를 만들던 할 때는 또 LLM에서는 그런 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어날 상황입니다. 네. 김민수 씨한테 좀 약간 빅피처 김민수 교수님은 전통 BBMS하고 AI 양쪽을 다 지금 깊게 하시고 있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현재는 이제 DB는 DB, AI는 AI인데 조금 더 관련 있는 거는 이제 DB 쪽에는 데이터 리드 못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는 리드 온이죠. 가져갔다가 데이터를 DB를 만든다는 그런 상황인데, 김민수 교수님 지난번 톡에서 이거는 좀 더 밀결합을 지금 제안하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DB에도 보면 이제 언노운 데이터라든지 널이나 이런 거가 AI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DB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이제 실제로 LLM 서빙을 한다고 했을 때 VLLM 같은 거 갖다가 요새 많이 중요한 기술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백단의 데이터는 학습되거나 프리트레이닝되거나 파인튜닝되거나 정도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완전히 그거를 결합하는 거는 아직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H10처럼 LLM이 마치 UDF나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이제 뭔가 추론을 하거나 서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질 텐데 이피션트하고 이펙티브하게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의 그 DB는 그 디스크리트한 그런 논리 체계와 그다음에 LLM이 가지는 그 컨티뉴스한 논리 체계가 결합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실제 응용 그쪽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가지를 결합하려다 보니까 아까 차상 교수님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멀티 모델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키밸류면 키밸류, 뭐 데이터 레이크면 데이터 레이크, 뭐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뭔가 시스템을 갖다가 뭐 스케일하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그런 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인티그레이트 하려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연산자나 개념과 컴포넌트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완전히 풀리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은 이게 좀 저도 잘 예측하기는 힘든데 팔란티아가 성공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온톨로지 같은 걸로 잘 포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갖다가 좀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잘 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에이전트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에이전트 기술만으로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밑단의 엔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AI 네이티브 DB라고 하는 그 섹터가 앞으로 조금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에서 경쟁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 저 질문인데 기본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 과목에 보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은 발전하고 AI가 이제 중요한 시대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할지 혹시 답변해 주실 김명욱 선생님께서 근데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그 한때는 굉장히 중요했다가 지금은 그 독자적으로는 그렇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컴포넌트라든지 다른 데로 이렇게 간 그런 기술들이 디덕티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모빌 데이터베이스 쪽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머신 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때 굉장히 그 막 붐을 일으킬 것 같이 막 그러다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OODB도 굉장히 OODB로 갈 것 같이 그랬다가 근데 그건 앞에 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조금 전에 든 이야기하고는 뭐냐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네이티브한 OODB가 계속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 시장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리고 릴레이셔널 DB가 워낙 스테이블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껴안아가지고 다 껴안을 수 있긴 한데 또 실제 시장에서는 보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게 다 껴안는 시스템을 꼭 필요한 게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만큼 아주 ORDB가 그렇게 그걸 사는 사람이 우리는 뭐 이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ORDB라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도 가고 또 뭐 주요 핵심 기술로도 가고 또 릴레이셔널 DB가 다 끌어안기도 하고 벡터 DB도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릴레이셔널 DB 입장에서 벡터 DB를 못 구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기술을 구현할 거 다 구현할 거라고 아마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거를 그걸 다 벡터 DB를 쓸 사람이 그거를 다 살 건가 전체를 갖다가요. 그래서 아마도 RDB에서 다 만든 그런 건 그런 거대로 가고 또는 벡터 DB가 그 틈새라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그쪽이 애가 커져가지고 틈새가 아닐지도 모르고 아예 그게 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쪽으로 가고 또는 어떻게 보면 벡터 DB 핵심 기술의 많은 부분을 또 보면은 거기 그 IR 쪽에서 해왔던 것 중에 꽤 많은 부분이 또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컴포넌트 같이 어딘가에 계속해서 또 적용되고 이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하이브리드를 막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새 New SQL이라고 하는 것도 SQL에서 SQL이 너무 애토믹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픽스드 스키마를 하려고 한 거를 벗어나려고 대표적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완전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전같이 트랜잭셔널 하지 않고 뭐 그 대신 인풋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그죠? 그런 곳들에서는 NoSQL 만들었다가 따로따로 가는 것 같더니 이거 두 개 다 하면 좋겠다. 뭐 두 개 다 즉 RDB의 정확성이라에다가 NoSQL의 확장성 막 이렇게 해서 NewSQL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분석용으로 주로 많이 쓰던 거하고 트랜잭션하고 굳이 꼭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트랜잭션 HTA 뭐 A 플러스 AAP 뭐 그런 트랜잭셔널 애널리틱 프로세싱 이런 쪽으로 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당분간은 즉 이 우리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들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쭉 되거나 아니면 합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큰 이슈가 하나 또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되고 또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저도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만들면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꾸나 그런 고민도 했는데 저는 이게 AI 쪽 사람들 시스템을 몰라요. 근데 어디 여기 학회가 이런 버티컬 학회가 아니라 이게 어떤 스틸리콘밸리 행사에 가면 풀스택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드웨어부터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근데 시스템 레벨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이슈죠. 예를 들어 VLLM 같은 것도 그 아이디어 그거 만든 그 친구가 한국 우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 보면 그 옛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다 하던 거 가져왔었습니다. 이온 스토이카 밑에 있는 친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가르칠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레벨의 이슈들,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우리 페이지템 메모리고 VLLM에서 쓰고 있는 것, 그다음에 뭐 키밸류, 다 우리가 아는 것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로깅 리커버리 기본적인 가르쳐야 되고 다음 레벨에는 이제 컨셉추얼 레벨에서 우리가 뭘 가르칠 거냐, 당연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최근에 릴레이셔널 레벨 어떻게 보면 우리가 LLM이 들어왔을 때 이 파싱을 해서 SQL로 트랜슬레이션 하려면 내추럴 랭귀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건 옛날부터 벌써 40년 전부터 이미 컨셉추얼 그래프라고 해서 그게 날리지 그래프라고 그러고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오4j는 새로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살아남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저 컨셉추얼 레벨에 우리가 좀 지금 그걸 온탈리지라고 뭐 팔런티어는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인젝션하는 그 패스가 LLM에서 훨씬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PCT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질문 안 받으시나요?
날카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관점에서 네. 사실 뭐 이제 R&D가 그 국가가 이제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씨들을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을 좀 많이 타니까 무슨 AI나 뭐 벡터DB나 LLM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한국이 DBMS가 되게 세요. 한국만 세요. 그래도 근데 이 업체들도 생생하게 좀 살아있고 제가 보기에는 DB 시장은 계속 강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고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혹시 안 하셨다 하더라도 뭐 팔란티어도 그 이제 기존 기술들을 포장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띄웠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센 DBMS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 R&D 안 한 게 많거든요. 우리 이미 다 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뭐 역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제가 뭐 정책 위반자는 아니라서 뭐 과기부나 정부를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그냥 의견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가 기조가 AI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 지금 그건 분명한 흐름인 것 같고 과기부가 아니면 이제 정부가 그 다음에 그거 대신에 이제 기초과학이나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랑도 뭐 비슷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은 보면은 지금 일단은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AI 자체를 지금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일단 그 정보 기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AI를 더 많이 활성화해서 뭐 다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AI for Science에 대한 뭐 투자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이제 교수님들 이제 학교에 이제 가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학교를 두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연구 과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은 제가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업도 아니고 저희는 그 다음에 대학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이제 있는 그래서 연구가 있고 사업이 있고 연구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연구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하시는 그 교수님들의 입장은 저도 이제 알겠는데 다만 이제 대학에서 하시는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소타 성능을 내가 그 분야에서 제끼면 논문이 되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좀 집중하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적정 기술이면 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그 어떤 연구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랑 이제 같이 좀 빅픽처를 그려서 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작년인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데 이제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굉장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 하시는 이제 포함해서 모든 교수님들의 걱정이 이제 AI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육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올해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 이제 천천히 이제 일몰화돼가기 시작하고 AI 중심 대학 사업으로 규모도 키워서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내려오다가
그 누가 올린 거를 보니까 스탠포드에서는 CS146S 교과목 이게 이제 아마 교양 교과목인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던 그런 교과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과목 이름이 더 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개설하면서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는 코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을 만들고 그걸 프롬프팅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how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what을 어떻게 더 잘할지 how는 AI에다 맡겨라. 이런 식이 이제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많은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은 되게 고민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워크숍이니까 전반적인 고민을 다 하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공 3, 4학년 교육이나 대학원 교육은 스틸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에 가면 되는데 오히려 1, 2학년에 저학년 학생들이 내가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 SQL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고 교수님들도 과제를 해왔는데 SQL 애들이 훌륭하게 챗GPT를 써서 해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 학계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직 시기상조인 건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아이디어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화 박사님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가 이제 막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희 부서가 그 구독형 AI 서비스를 한 6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달달이 나가는 돈이 한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클로드가 코드 생성을 하는데 좋다고 해서 클로드를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하는데 여기 챗GPT로 API 콜 해가지고 이제 사용량만큼 이제 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OCR을 하는데 또 돈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또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콜랩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는 입장은 지금 이 흐름 못 막을 이제는 못 막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클로드 같은 그런 코드 이용해서 코드 제너레이트 하는 거 지금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한다거나 생산성 면에서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아예 시작부터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가 스탠포드 잠깐 찾아봤는데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생산성 면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여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러면은 이제 1, 2학년 때 코딩을 가르치지 않고 고학년은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울 때 C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바가 나오면서 자바 배우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1학년 때 자바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학년 때 파이썬을 가르친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 변화가 오면은 그런 커리큘럼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뭐 저는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키우리 동현입니다. 저희 연구소 인력이 한 40명 좀 넘는데요. 저희도 전사 연구소 전체는 커서 AI 유로 버전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DB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AI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량까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금년에 그 SAS의 지문군나인 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직 AI 코딩은 우리 회사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아직 AI 코딩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 AI 코딩이 진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는 계속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만약 프로그램을 한 500줄을 짰어요. 500줄을 짰는데 이걸 이제 AI 딱 넣어놓고 한번 옵티마이즈 시켜봐.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뭐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주는 것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필요 없지 않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반대로 야 이걸 500줄을 150라인으로 탁 줄여주는데 아주 옵티마이즈 잘 됐다 하는 거는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충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배우는 뭐 컴파일러를 배운다든지 네트워크를 배운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거는 꼭 가르쳐야 돼.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상태에서 뭐 그런 거를 그 친구들이 경험이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없다고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김명우 교수님. 이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그 퀄리티나 아니면 뭐 요구하는 게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배워가지고 SI에 투입되는 이런 인력들은 지금보다 그 숫자가 좀 많이 줄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AI가 꽤 많이 대체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 아주 자세한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AI가 잘못 짜놓은 프로그램은 누가 손을 볼 겁니까?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누군가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스포츠든 아니면 뭐 군이든 어디든지 경험해본 사람이 지도를 잘 하죠. 더 잘하는 스포츠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실제 선수가 더 잘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건 또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깊이 있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전에까지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마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가 좀 줄거나 아니면 또 교육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기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깊이 있고 있는 난리적으로 하고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여전히 그런 엑스퍼트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고민을 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드는가. 단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요. 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 먼저.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AI 학과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AI 학과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도 AI 이중대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AI를 하고 있고 컴퓨터공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아까 이제 시스템 개발자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조만간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이 시스템 쪽을 갖다가 자기가 공부하게끔 하려면 사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들 급여를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네,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상현 교수님 아까 오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정부 AI 인력 양성을 담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아시다시피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인력이 더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 다 중요한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인력 양성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키위는 중소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뭐 네이버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급여 주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중소기업 중에는 그래도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그 이직률이 퇴사율이 거의 뭐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되게 열심히 어떤 그 사명감 이런 거 뭐 가지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급여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출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디지스 나온 친구도 되게 잘하고 한양에 속성.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또 특별하게 급여가 좀 차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사적으로는 이익이 나면 40%를 인센티브로 리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을 좋은 인력들을 계속 리텐션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주 5일 중에 이틀은 뭐 재택근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급여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어떤 뭐 조직 문화 어떤 뭐 근로시간 근무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리텐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질문하신 중에 스탠포드의 코र्스 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안 가르친다는 과목 말씀하셨죠. 그게 몇 번이라고요? 아, 147번? CS 146S라고 합니다. 146S가 붙은 게 하나의 또 하나의 브랜치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또 스탠포드의 그 휴먼 센터드 AI 쪽 교수들하고 타이트하게 좀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원장이랑 그래서 여기 생각은 그런 트랙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사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가리키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중요성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대신 좀 문과 쪽, 브로드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꼭 내가 로우 레벨까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쪽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그 AI 이제 양성 추진단의 그 총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어저께 가서 대충 그 준비한 그 메뉴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AI 거점대학, AI 단과대학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를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스피드의 시대인데 우리가 너무 조직을 건드리는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이나믹하게 있는 팀을 만들어서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AI 대학원을 또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1년 보내고 있는 게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지금은 있는 대로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차관님이나 여러 뭐 국장, 실장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좀 리버럴 띵킹을 가지고 이제 저는 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그보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 비즈니스도 그런데 아까 DBMS의 지금 어떤 그런 디테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항상 뒷북을 쳐요. 미국에서 뭐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렉 같으면 스탠포드에 그 조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렉을 가지고 엄청나게 일찍 막 시작을 해서 링크드인에 계속 뭘 포스트를 하고 한 그 보이시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렉은 너무 커모디티가 되니까 올 2월 초에 회사에 팔았어요. 그게 어디냐? 몽고DB. 몽고DB가 그냥 빠르게 흡수해서 자기가 빨리 치고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제 그렇게 연구 탑픽을 잡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네. 사업 업체 세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국산 DBMS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한국만 있어요. DBMS가 산업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 제외하고는 한국만 있습니다. 하나도 차장김박 교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된 거를 사업체를 일구는 게 훌륭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정책을 바꾼 것도 한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평가 기준 중에
오픈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국가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라는 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걸 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비율을 조금씩 올라가면은 국산 DBMS가 좀 좋아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일종의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평가위원들이기 때문에 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드리면 좋을까? 혹은 뭐 적정 기술 중에서도 여기 중에는 DBMS 개발하신 교수님들도 있고요, 소시적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DB 소사이티의 이제 자원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야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산업이 일구어지면 산업체와 그 교수들이 산업 그 과제들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력 공급형도 밖에.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 좋겠다든지, 왜냐하면 자체 인력만으로 큰 어떤 폴토론턴 시스템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제가 아까 얼핏 던졌는데 이경화 박사님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국가 과제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요소 기술을 개발해 달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라면. 예, 김경입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산 소프트웨어 뭔가 그 가산점 주는 건 아마 WTO 이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니 그걸 피해가느라고 예. 그걸 오픈 소프트. 예, 지금 사실 오픈 소스는 스펙이 바뀌어 나옵니다. 물론 특정 제품 찍지는 않는데 오픈 소스 DB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룰을 만들 때 예. 그거를 교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얻어맞을까봐.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오픈 소프트웨어 및 국산이라는 말을 넣어서 예. 국산 DBMS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었었다. 예, 맞습니다. 그 팩트 맞고요. 네. 뭐 사실 뭐 GS 인증은 지금 사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제도는. 그래서 뭐 저는 학계 쪽에는 뭐 반복적이지만은 뭐 이렇게 좋은 인력이 있으면 기업에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도적으로 해왔던 회사거든요. 2008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 것들이 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조달청의 조달 체계에는 오픈소스 카테고리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협회랑 그 과기정보부 산하의 나이파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조달청에 공개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조달 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특별히 학계 쪽에 뭐 일반적인 요구사항 빼고는 뭐 없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장기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회사 유보금이 많이 쌓이면은 이익이 많이 쌓이면은 산학,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R&D 과제 말고 벤더 레벨에서의 뭔가 학교들하고 그 DB 소프트웨어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같이 산학으로 진짜 그 벤더 중심의 산학 협력을 해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오히려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후발주자로 가잖아요. 이미 오라클이 있거나 뭐 다른 DB가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개발하기 어려운 거 터무니없이 뒤따라 가봤자 그게 뭐 답이 없죠. 그게 뭐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걔들하고 다른 거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DB를 만들든지 성능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능이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걔들이 100가지 잘하는데 내가 한 가지 잘한다. 그럼 그 시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제 실현화가 되는 하드웨어 환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뭐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 교수님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본다든지 특히 뭐 삼성 쪽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뭐 CXL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온다고 해서 뭐 세상에 알려질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질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HBM에 쿠다가 있듯이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계 쪽에서 같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든지 그러면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DBMS가 지금 AI 뭐 이런 거에 뭐 많이 휩쓸리고 있지만은 충분히 밸류 있고 가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50년 동안 RDB가 좀 써왔어요. 물론 다른 DB도 뭐 있었지만 RDB 써왔고 기존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RDB에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RDB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이런 걸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뭐든지. 네. 잠시만. 혹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볍게 넘어갔다고 하셔가지고 가볍지 않게 이제 해보면 지금 과제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그룹이 있고요. 그 제안 요청서를 만들고 나서 이제 공모를 하면은 이제 각자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좋은 점수 받은 그룹이 이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아예 과제 제목 같은 거를 그러니까 RFP를 제안 요청서를 내보내지 말고 그냥 제안 요청서는 그냥 굵직하게 뭐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텀업으로 업체가 실제 필요한 수요를 갖고선 내고서는 그거를 매치메이킹만 잘 시켜줘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 쪽이나 그런 쪽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연착을 목표로 하는 게 사실 지금 무의미한 시대가 돼서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논란만한 게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으로 뭐 5년짜리, 3년짜리 계획 만들어 봐야 이게 완전히 이제는 그게 3년, 뭐 1년만 지나도 싹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무빙 타겟 형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안하는 사람이 뭔가 방향은 정하되 그 다음에 목표치는 미리 설정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과제들을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크게 바라는 건 없는데 수출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라질의 뭐 항공기 회사에서 뭐 연락이 잠깐 온 적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게 잘 커넥션이 안 되거든요. 커넥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은 조금 더 국내 있는 업체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지난 상태였어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은 아까 최종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녹화를 해서 우리 컴퓨터 히스토리.kr에 이제 이렇게 다 아카이빙이 될 거고요. 뭐 이제 그 자료도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제 공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하고 패널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정병주 대표님, 김기환 대표님, 최상희 교수님, 김명호 교수님, 그리고 김민수 교수님, 이경화 센터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컴퓨터 역사위원회에서 수행한 데이터베이스 역사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